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 테스트잇이란 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되신 거고, 아마 몇몇 분들은 샘플 강의 눌러서 이제 저를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테스트잇에 대해서, 경제학 경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준비할 조한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처음은 보다시피 경제학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경영학이 있고 상식이 있습니다만, 뭐 이것이 다른 학문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준비했을 때 뭐 조금 더 그래도 덜 생소한 거라고 한다면 경제학이지 싶어요. 아무래도 보통 하시는 분들이 이제 회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고등학교를 나와서 다른 걸 준비하시다가 이제 학위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기타 여러분 계실 겁니다. 이 경제라는 건 그래도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하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적응이 가능하시고, 대학교에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옛 생각 떠올리면서 하는데 당연히 접근이 조금 다릅니다.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범위가 넓습니다. 공부해야 될 범위가 넓은 거하고 좀 다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에 대해서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부터 조금은 심화된 부분까지 같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을 노린다. 어떻게 보면 좋은 등급을 받는 게 목적이죠. 이제 점수로 평가하기보다는 등급으로 나오게 되면 S를 받거나 1, 2, 3등급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고, 아시다시피 1등급은 240, 그러니까 80점 이상이 될 겁니다. 90점 이상이 돼서 S등급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제 각 영역별로 거의 뭐 10% 이내로 틀려야 되니까 경제 같은 경우는 세 문제 이내에서 수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빼놓고 하기보다는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받게 되는 등급에 따라서 준비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 우선은 처음은 다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제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전달하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인강으로 만나고 질문을 하시면 당연히 답변을 해드립니다만, 그걸로 잘 풀리지 않을 경우는 이제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당연히 맞아야 될 부분, 그리고 다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경제학의 기초죠. 여기서는 문제를 낸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것을 탑을 쌓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수많은 개념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빈출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또 우리가 경제를 왜 배우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친숙한 내용들이죠. 거의 다 익숙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루는 영역 자체도 여기서는 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교가 되는 게 매경 테스트 쪽인데, 매경 테스트 쪽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좁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출제된 기조를 보자면. 그래서 이제 문제에 따라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에서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 경제학의 기초만큼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시작하자마자 경제학의 정의가 나오죠. 경제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일상을 연구한다. 이 알프레드 마샬, 좀 있으면 이제 나중에 마샬이라는 사람, 우리 경제학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인원들도 보게 됩니다만, 너무나 이제 간단하게 일상을 연구한다. 추상적이죠, 사실은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과 사회 총체적으로 경제를 연구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에 있어서 기억을 해야 될 게 누가 인간이죠. 이제 우리가 인문학의 한 관례니까, 인문학이란 건 인간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주어가 된다면 여기서 이제 무엇을,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이 목적어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대상으로 인간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재화 서비스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들이죠. 여기서 이것을 뭐 한다?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자, 책에 봅시다. 뭐라고 나왔어요? 생산하고, 교환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것. 생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것. 그래서
실제 이런 활동들에 대한 주체가 다 다르겠죠. 인간들이긴 하지만은 이제 가게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 거시가 미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대상 우리가 이 재화의 종류들도 있을 것이 서비스의 종류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뭐다? 경제학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받고 사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경제학은 그냥 안다라는 목표도 있겠지만 이 경제학이 지향하는 바라고 한다면 효율이겠죠. 우리가 윤리를 공부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형평성, 모두가 평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효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돼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편익과 비용을 따지고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 가지고 뭐 여기서 어떤 것이 더 크냐라느니 라고 하게 되면서 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가성비라고 하죠.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했냐.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게 돈이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이 강의를 책을 사고 우리 시대고시 강의를 듣게 된 것 중에는 그렇죠. 지금 내가 혼자 이걸 공부해서 해내는 것보다는 비용을 들였어요. 그리고 시간을 투자했어. 아마 시간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고시 책을 들어왔겠죠. 그러니 저도 이제 거기에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대도한 짧은 시간에 굉장히 컴팩트하게 탁 조여서 필요한 것만 그러면은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하겠죠. 요걸 봐라 라는 것도 중요할 텐데 요거는 굳이 여기까지 보지 마세요. 아마 이게 아마 가장 큰 목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 외운다라기보다는 아 여기까지는 안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 더 깊어지게 되는 거고 더 영역이 커지게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 추구하는 거는 거기까지가 아니다. 이런 게 제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좋아요. 경제학을 봤어요. 이 경제학이 왜 생겼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원의 희소성.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데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하죠. 이러한 희소성의 원칙 때문에 우리는 이 경제란 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희소성이란 욕망에 비해 경제적 자원이 무한 상태, 부족한 상태. 만약 이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뭘 구매하고 사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왜 이걸 돈을 내고 사야 돼? 왜냐면 필요하니까죠. 근데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계속 먹을 수가 있어. 아 갑자기 왜 체리 주빌레가 떠올랐을까요? 아 제가 좋아해요. 뭐 이거는 없어지지 않고 그 베스킨 땡 거기서 이제 파는 거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먹고 싶은 만큼 계속 그게 공급이 된다고 생각해봐. 넘쳐난다고 생각해봐 세상에. 그러면 나는 돈을 내고 사 먹지도 않고 어느 순간 물러 터지게 먹을 테니까 더 먹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 근데 돈을 내고 사야 되죠. 왜? 내가 먹고 싶은 양에 비해서 그것의 양은 부족하기 때문이죠. 나는 먹고 싶은 마음이 큰데 여기서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뭘 지불해?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는 것이 경제적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 경제학입니다. 즉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라는 것에 대해서 또 나오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반드시 나오는 개념이 있죠. 네, 기회비용입니다. 내가 지금 포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일까? 예를 들어 갑자기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 아이스크림 종류 중에 하나예요. 바닐라라고 합시다. 이 체리 주빌레와 바닐라가 있는데 바닐라가 너무 먹고 싶기도 하고 체리 주빌레도 먹고 싶은데 체리 주빌레를 먹게 되면 뭘 못 먹어? 바닐라를 못 먹어. 포기를 해야 돼. 근데 그 포기한 게 내가 먹고 나서 저거 먹을 걸 막 후회해. 이게 경제적인 선택이 아닌 거죠. 즉 내가 포기한 것보다 내가 지금 선택한 게 더 좋아야 돼. 그래서 이거에 따라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아, 선택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리 경제학은요, 이런 수도 없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재화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먹어봤을 거고 뭐 즐겨 먹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박하사탕 있죠. 저도 이제 할머니께서 예전에 박하사탕 이렇게 통에다가 드셨는데 하나를 이렇게 줄다 달다 맛있다 먹어봐 하면서 딱 먹었는데 뭐 그렇게 맛있지 않았어.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박하사탕이 있어. 사람들이 손이 잘 안 가고 항상 쌓여 있어.
이게 혼합으로 있으면 박하면 항상 남아. 왜? 사람들이 그거에서 욕망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니 돈 주고 별로 사 먹지 아니하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슈퍼나 이런 데 가면 파는 곳이 별로 없어요. 왜? 사람들이 별로 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희소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 경제 출발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이런 희소성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자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판단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거보다 희소성의 원칙은 경제 출발 선택을 나타내게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희소성에 따라 재화가 구분돼요. 그 재화를 구분 한번 해봅시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희소성에 따라 재화를 구분했어요. 이 재화를 구분했는데 희소성이 있는 놈, 없는 놈이 있습니다. 있는 놈이 뭐예요? 경제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재화죠. 그게 경제재지. 그러다 보니까 희소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걸 얻을 수가 없어. 아주 쉽습니다. 대가 지불 뭐? 돈이에요. 저는 그 배달 앱을 많이 시켜요. 뭐 다들 알았겠죠. 문보고. 아닙니다. 요리도 많이 해서 먹는데 배달 앱도 시켜 먹는 이유가 내가 다 해먹을 수는 없잖아. 근데 이것저것 있는데 워낙 우리나라는 그런 배달의 용역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도. 이거 세계적이에요. 우리나라? 진짜 우리나라는 이런 배달 서비스가 진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정말 최고예요. 세계 1위. 그래서 그 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가격들이 매겨 있어요. 예를 들어 순댓국을 시킨다라고 했었을 때 배달해서 시키면은 6,000원에다가 2,500원이부터 8,500원이 되는데 내가 가서 먹으면 5,000원에 먹을 수가 있어. 그럼 내가 가서 먹는 거면은 3,500원 싸지니까 내가 지금 가서 먹을까 아니면은 이걸 3,500원 더 내고 시켜 먹을까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똑같이 하나의 재화가 사실은 거기서 먹게 되면 거기서 막 뭐 반찬들이나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다음에 숟가락 설거지도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가져오게 되면 이제 이걸 청소를 해야 되고 치워야 되는 것도 있죠. 다만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이런 걸 막 고민해보고 판단해보는 거, 이게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 순댓국에 돈을 지불하죠. 5,000원이든 7,500원, 6,500원이든 바로 이겁니다. 대가를 지불해 얻을 수 있는 거. 자, 근데 어느 나라는 순댓국 그냥 무한정 나와. 막 수도꼭지를 열면 수돗물이 나오고 순댓국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나온다고 해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틀기만 하면 그냥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희소성이 없어요. 하지만 순댓국 먹으면 배가 부르지. 유용성은 있어. 이 자유제의 특징은요. 그래서 유용성이 있다. 유용성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원해요. 필요해요. 이거 우리 살면서.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욕망보다도 훨씬 더 양이 많은 상황이야.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 숨 쉬고 있죠? 예, 예시 많이 나온 것 중에 공기입니다. 공기.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이건 공기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는데 이 공기가 우리가 돈을 내고 사야 돼. 자, 1시간 더 공기 마시고 싶으시면 2,000원 내셔야 돼.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기엔 너무나 지금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대표적인 자유제가 되죠. 예를 들어 이게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근데 이 경우는 거의 없고 이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볼까요? 바로 물입니다. 예전에는요, 그 마당에서 저희 집에는 없었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집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가운데 이렇게 펌프가 있었어. 푸시하면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나가고 이렇게 되는 게 있었거든. 비용을 안 내요. 그냥 왜냐면 지하수를 끌어다가 그냥 마음껏 먹기 때문에. 심지어 그 시절에는요 어떤 물이 약수터뿐만 아니라 그냥 쉽게 그냥 그런 물을 마음껏 퍼마셨어. 오염이 적었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수돗물이죠. 이 수돗물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되면 그의 비용을 하고 물을 사 먹는다? 이게 그 당시 사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지. 여러분 물값이 얼마예요? 뭐 이제 떠오르는 게 있겠습니다만 500ml짜리 뭐 삼뭐 예, 이게 850원에 산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기름이요. 1리터에 1,100, 1,200원? 경유로 따지자면 훨씬 더 쌀 거예요. 800원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1리터가 이 정도라는 것은 500ml를 하게 되면 400원. 그러니까 훨씬 더 기름이 싸요. 우리가 그렇게 기름 한 방울 안 나나 기름 비싼 걸 막 쓴다라고 하는데 물보다 더 기름이 싸요. 그런 나라예요. 즉 물이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경제제로 바뀌어버린 케이스. 자, 이건 뭘까? 역시 유용성 있다는 건 유지가 되는데 예전에 없었던 뭐가 생긴 거? 맞아요. 희소성이 생긴 거. 그래서 이 희소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제제와 자유제에 대해서 구분한 게 있죠.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것들, 가격이 매겨진 것들은 전부 다 뭐다? 경제재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자유재는 사례가 몇 개 없죠. 우리 책에 나온 사례, 공기도 있죠, 뭐도 있어요. 햇빛도 있어요. 그냥 쬐고 있으면 비타민 D도 나오고 식물 자라게 하고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한테 필요한 제약이긴 한데 굳이 여기다가 돈을 내지는 않는 것.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회비용입니다. 이 자유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건 기회비용이에요. 물론 이게 두 개가 체크가 되어 있지만 opportunity cost,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선택비용, 기회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뭐 제가 남자니까 선택을 해볼게요. 결혼했어요. 예시예요. 아이린을 사귈까? 아니야, 수지를 사귈까? 아, 둘 다 좋아요. 그죠? 근데 아이린을 선택하면 수지를 못 만나. 1처 1부제니까. 1부 1처제니까. 수지를 선택 아이린 못 만나. 이거 선택을 어떻게 하면 둘 다 좋은데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이 너무너무 생각나서 못 살겠어. 이렇게 판단하는 게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은 쉽게 얘기해 선택을 통해 얻는 것과 선택을 통해 있는 것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당연히 우리가 가치는 큰 것을 선택하고 이 기회비용은 그 가치가 큰 것 다음으로 가치가 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포기한 것 중에 가장 주었던 비용, 중요한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회비용이 됩니다. 이 기회비용은요, 우리가 계산할 때 명시적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눈앞에 딱 보이는 계산되는 비용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회계장부에 있는 회계적 비용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다가 또 무엇을 더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 이게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런 비용이 있어. 암묵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적 비용이 있고 이 암묵적 비용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해서 잠재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경제적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더 커야 된다고 그랬죠? 총수입이. 총수입이라고 써보죠. 이 마이너스한 게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가 나와야죠. 이 플러스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아, 드디어 우리가 돈 벌었어. 이윤이야. 이게 무슨 이윤? 경제적 이윤. 경제적 이윤. 우리가 얼마 남았어? 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회계장부 같은 데서는 명시적 비용만 계산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제학이라는 입장에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 두 개를 빼주는 걸, 요걸 두 개 앞에서 뭐라고 그런다고? 경제적 비용, 기회비용이라고 한다고. 우리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정의된 거.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빼게 되면 이제 회계적 비용, 회계적 이윤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것만 빼면. 그래서 요것만 하게 되면 회계적 이윤이 돼요. 근데 이것만 구한 이윤은 회계적 이윤. 근데 진정한 이윤, 경제적 이윤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다 빼주는 것,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 있다는 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묻는 것, 우리 수준에서는 이 비용을 하나하나 따진다라기보다는 기회비용이 어떤 거니? 라는 거, 이런 경제용어로 그냥 묻고 있고요. 또는 매몰비용이 무엇이니? 라는 정도로 묻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계산식은 정리해서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표에 볼까요? 경제적 이윤과 회계적 이윤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죠. 예, 그래서 경제적 이윤과 회계적 이윤에 대해서 두 가지 비교하는 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경제적 이윤은 뭐라고? 우리가 매출액에서 기회비용을 뺀 비용.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경제적 비용과 만물적 비용이 다 빠지는 것이라는 거고, 명시적 비용이 다 빠진 거고, 회계적 이윤은 우리 총수입에서 단순히 명시적 비용, 돈으로 표시된 것만 빠진 것. 그래서 두 가지 비교적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 있으면 매몰비용이 있죠. 이 회계비용,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 눈앞에 보이는 비용, 일종의 객관적 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와 있는 여기 나오는 회계적 이윤을 따지고 회계비용만 뺀다라고 한다면 기회비용을 뺀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 경제적 이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있어요? sunken cost. 매몰 비용이 있습니다. 이 매몰 비용, 지출될 뒤에 어떤 선을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나와 있어요.
선택식 고려하면 안 돼요. 왜? 짬된 거예요. 제가 쓰는 표현인데 이거는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가 절대 없는 거야. 공장 설비 같은 거 이제 뭘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알바를 뛸 수도 있고 공장을 차릴 수도 있는데 이 공장에 차려놓은 비용 같은 거는 회사에서 팔 수가 없는 것들이야. 예를 들어 지금 이 칠판 같은 거 이쪽에서 정말 운 좋게 내 다음에 사는 사람이 이 칠판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스튜디오의 이 칠판 같은 경우는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비용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즉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가게를 빌 때 여러분 보증금을 내죠. 이 보증금은 어떻게 돼요? 100% 돌려받죠. 이런 거는 매몰 비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100% 돌려받는 비용이 아니라 매몰 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어떤 선택을 하는데 다시 뭐? 회수할 수 없는 비용. 그러니까 판단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은요. 이 매몰 비용을 계산하고 앉아 있으면은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건 계산할 수 없는 것,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몰 비용은 빼고 계산해라.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매몰 비용을 빼고 계산하면 실제 우리가 여기서 손해보는 것, 아쉬운 점이 계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막 가게가 뭐 식당이나 이런 데가 갑자기 엄청난 불황이야. 경제 불황이어가지고 문을 닫았어. 문을 닫았는데 문을 닫을 만한 상황인데 문을 안 닫고 있어. 가게 막 파리만 날리고 손님도 거의 없어. 근데 왜 열고 있을까? 바로 뭐냐면 그래도 적은 손님이라도 여는 게 맞거든. 투자된 매몰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서 가게는요 손해를 보면서 문을 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생산품 같은 경우도 지금 내가 이걸 10,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갑자기 폭락을 하게 돼서 5,000원에 팔게 됐어. 그래도 팔아요. 남는 거 없잖아요. 매몰 비용 때문에 그래요. 그 적은 이윤 때문에 라는 거. 그래서 매몰 비용은 실제 경제적 이윤, 합리적 선택은 따지지 않는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매몰 비용을 묻는 문제 같은 거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 보기들 중에 이거는 못 돌려받아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아마 하나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번 뿌려버려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절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곡선 그 자체를 보죠. 그러니까 이만큼 생산할 수 있는 거야, 이 나라는. 생산이 가능한 곡선인데 이 점들, 생산 가능한 점들을 쭉 연결한 거야. 이 점은 뭐예요? 자동차 올인했을 때라는 거고요. 이 점은 뭐야? 컴퓨터 올인했을 때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생산 요소를 완전히 풀 가동했었을 때 만들 수 있는 풀 가동점인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테셋을 공부를 하고 토익을 공부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여러분의 주어진 체력,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입장에서 테셋과 토익을 공부할 수 있는 총 시간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총 시간인데 이건 테셋 올인, 이건 토익 올인이야. 그러면 두 개를 적당히 섞어서 하게 되면 이 선이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근데 이런 게 있을 거야. 사람마다 나는 경제학 공부할 때 좀 마음 편해. 그러면 테셋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나는 영어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은데 토익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즉 자동차와 컴퓨터도요. 그 자원의 부족량, 뭐 기술, 거기서 갖고 있는 역사, 뭐 환경 이거에 따라서 생산량이 반드시 동일하진 않아요. 지금 이 그래프가 늘어진 걸 보아하니 자동차 쪽에 이제 이쪽은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거를 하나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XJ와 YJ 간의 부전 요소를 축 돌렸을 때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 바로 BPC,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어진 상황 생산물의 조합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점 보시면 이 표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걸 하나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이 점에 있는 애들은요. 열심히 만든 거예요. 주어진 거 다 써가지고 지금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얘 볼게요. 여러분 지금 내일 시험이야. 테스트 시험인데 내일 테스트 토익을 다 봐. 말도 안 되니. 테스트 토익을 다 봐. 내일 아침까지 총 8시간 남았어. 8시간 동안 테스트 토익을 풀로 하는 게 이 사이에 있겠죠. 근데 이거 뭐냐? 이건 10시간 공부한 거야. 말이 안 되지. 아니 내일 시험까지 8시간 나왔는데 내가 인생을 다시 살아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갑자기 뭐 타임 스톱이 있어갖고 타임을 스톱시키고 공부를 해야지. 이거는 왜 너한테 주어진 시간 이거밖에 없는 걸. 예를 들어 이걸로 따지자면 원료가 지금 자동차 100대분 컴퓨터 100대분밖에 없는데 이건 110대씩 만든 거야.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족발이 10개밖에 없는데 12마리가 12개의 족발이 나왔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풀 가동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노력을 하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다만 실제로 생산이 가능한 곡선 아닙니다. 생산 불가능한 지점이죠. 그래서 이 점은 생산이 불가능해. 이걸 많이 물어요. 생산 가능 곡선에서 이 그림을 주고 나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런 거 F입니다. 여러분 8시간 공부해야 돼. 이거 몇 시간 공부한 거야? 2시간, 2시간 공부한 거야. 이거 뭐 한 거야? 4시간 쌀랑 공부하고 뭐 해버려? 잤어. 4시간 쌀랑 공부하고 뭐 한 거야? 유튜브 봤어. 라고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내가 지금 충분히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이거밖에 안 한 시간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F 같은 경우는 열심히 안 했어요. 여기서는 지금 제대로 안 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이 사실은 이렇게 나와야 될 건데 왜 이렇게 될까요? 아다시피 하나 올인하는 것보다 두 개를 이렇게 섞어서 하게 되면은 이게 점점씩 기회비용이 커지거든요. 기회비용 체증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기회비용의 체증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보시면 A, B, C, D, E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 이 점 안 되나요? 가능해요.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지. 이거 뭐야? 이제 시간이 많아진 거야. 아니면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된 거야. 효율적으로 생산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 같은 거죠. 또는 부전 자원량이 많아지거나 인구가 증가했거나 이런 것들이 이러한 생산 가능 곡선을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판단했었을 때 자동차 컴퓨터 조합이 다양하게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봤다시피 여기서 이제 적정한 섬을 찾아야 되는데 점차 200대, 400대, 500대로 포기하는 컴퓨터 생산량이 많아져.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갈수록 이쪽 갈수록 그래프 기울기가 커지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기회비용 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원점의 오목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생산 가능한 점, 불가능한 점 설명을 드렸죠. CD, 우리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F, 비효율적인 점. 이건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전 자원이 늘어나게 됐어. 이렇게 된 건 뭐 하는 거야? 기술이 진보하거나 생산 자원이 많아지거나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생산 가능 곡선이었습니다. 이 생산 가능 곡선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나와요. 지금 이만큼 생산하면 이만큼 포기해야 돼. 여기는 풀로 포기해야 돼. 이게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기회비용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곡선이에요. 굉장히 쓸만하죠. 좋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체제입니다. 이 경제체제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우리가 경제를 하기 위해서 있는 국가적 제도를 이야기해요. 우리 여기 나온 거 보면 세 가지 나와 있죠.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장경제체와 계획경제, 혼합경제 중에서 이거는 섞은 거죠. 요거 두 개를. 근데 저 앞에 거 뭐 전통경제체제인데 출제는 안 될 겁니다. 아무튼 이게 생기기 전에 그 이전의 모습인데 이제 뭐로 통제가 된다? 관습에 의해 통제가 된다. 관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진 대로 시킨 대로 지금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생산하고 뭐하는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사고가 없어요. 왕이 시키면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둘 간의 상극이죠. 시장경제체제. 자, 처음에 봅니다. 시장경제체제는 핵심이 바로 뭐 경제의 3대 문제를 시장에 맡기는 것, 중심이 시장에 있다. 그럼 계획경제체제는 계획의 경제를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바로 핵심이 뭐? 사유 재산제도에 대한 인정이죠.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시장경제체는 앞에 숨겨진 단어가 항상 붙죠. 앞에 뭐라고 붙어요? 자유라고 붙죠. 자유시장경제체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시장경제체제는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계획경제체제는 보다시피 계획당국, 이제 국가 입장에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는 자원 배분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개입을 하지 않게 되면 정말 걷잡을 없이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선 그런 면에 있어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니까 좀 편안하게 대처가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를 합한 혼합 경제체제입니다. 언제 나타났어요? 세계 대공황 이후에 나타났던 체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시장경제체의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계획경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책에다가 이게 언제 등장했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만 그래도 한 번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언제? 세계 대공황 이후 누가? 케인즈.
나중에 친숙하게 될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사멜슨에 얘기한 건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지금 보면 엄밀하게 사멜슨은 세 개라고 얘기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경제학에서는 하나를 더 봐요. 바로 뭐냐면 시기, when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제 문제에서 이제 네 가지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테스트에서 본 자료에서는 딱히 이러한 경제 문제를 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우선 세 가지는 확실하게 알고 가야죠. 맨 처음에 뭐예요? what하고 how much죠. 얼마나 생산할래? 영어로 이해하시면 되게 편해요. What, how much, 얼마나 생산할래? 자, 그 다음에 how to produce, how to, 어떻게? 방법에 대한 문제죠. 어떻게 만들 것이니? 라는 거. 네, for whom produce, 누구에게? 그래서 분배에 대한 문제. 그래서 가장 지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경제 문제를 다뤘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이거는 생산물에 대한 거. 지금 이건 뭐 생산 방법에 대한 거. 이건 뭐 분배 방법에 대한 거. 요거 세 가지가 우리가 경제를 다뤘을 때 가장 주가 되는 거구나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몇 가지 이제 개념들, 활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중요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한 거 강한 걸 말씀드릴게요. 내생면수, 외생면수는 크게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내생면수는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사람 안에 있는 거니까 사람 안에 있는 거. 장기들, 피, 혈액 막 이런 것들은 뭐 내생면수예요. 기후가 추워지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피가 잘 돌지 않게 돼. 따뜻해지면 피가 빨리 돌게 돼. 혈압이 높아져. 혈압은 어때야 돼? 내부니까 내생변수고 바깥에 있는 기온은 뭐야? 외생변수야. 자, 경제로 들어갑시다. 경제와 관련된 기본적 변수들은 내생변수. 그러면 경제 외적으로 정책, 기후, 역사적 변화 이런 것들은 뭐 외생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일반적으로 외생변수는 경제라는 틀 안에 바깥쪽에 존재하는 것. 그래서 경제한테 영향을 줘요. 그러면 이 안에 경제 안에서 바뀌는 것들이 뭐야 된다? 내생변수.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생변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 임금, 이자율, 우리가 경제와 관련된 직속 변수들이 존재하고 저 위에 보면 외생변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 다른 것들이 존재합니다. 유량변수, 저량변수, 나와 있죠. 유량변수라는 건 흐르는 거죠. 흐름을 봐야 돼. 공부도 흐름이 있어. 흐름이 있으니까 한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이를 봐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과정을 본다라고 하는 게 유량변수예요. 그럼 유량변수라는 건 항상 뭐가 제시돼야 되냐면 보다시피 뭐 일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기간 동안에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어떤 한 지점 갖고 우리는 이걸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주어지는 개념들, 유량, 그 다음에 특정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스톱, 멈춰, 딱 하면서 딱 보게 됐을 때 였다는 게 뭐예요? 저량 변수. 그래서 그 딱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어떤 한 점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들. 종류 보시면 여기 국내 총생산 GDP라든지 국제수지 나중에 다 배우게 되는 개념입니다만 이게 저량인지 유량인지 비교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량 변수와 유량 변수는 가끔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개념들에서 이게 저량인지 유량인지에 대해서 기간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요. 1년 동안, 뭐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이런 식으로 기간전은 다 뭐 유량 변수. 그렇지 않다. 딱 어떤 시점에서 얼마 딱 나오면은 저량 변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의 오류와 인가의 오류입니다. 구성의 오류. 이 전체로 확장되면 되지 않는다. 저축의 역설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봤었을 때 이 구성의 오류라는 것은 이 절약의 역설이 대표적이라고 해요. 뭐냐면은 이 저축 많이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전체로 확대를 시켜보게 되면 이게 좋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공유지의 비극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요. 절약의 역설, 저축의 역설 여기 들어가요. 공유지의 비극. 자, 우리 콘서트장에 가봅시다. 안 보여. 앞사람이 가서 일어났어. 일어나니까 잘 보이는데 갑자기 내가 일어나니까 뒷사람 보이는데 일어나. 다 일어나니까 이제는 서서 안 보여. 그러니까 앉아서라도 있었죠, 아까는. 근데 이제는 서서 안 보여. 더 힘들어.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다 해버리게 되면 실질이 나빠지게 되는 거. 구성이 오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가의 오류라는 건요,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거지. 예를 들어 저런 어떤 징크스가 있었냐면은 시험 기간에 카레를 먹으면 절대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카레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나는 시험 포기 이렇게 되는 거야. 급식을 아예 안 먹었거나 어머니께 이제 그건 주지 마세요 라고 한 거지. 그걸 보면 안다니까. 그럼 카레 때문에 시험 못 본 거야?
아니 1도 상관없거든. 그냥 그때 우연히 안 좋았을 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징크스가 대표적인 이런 인과의 오류입니다. 그걸 원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지금 저게 제 친구가 장난치는 거야. 우리 학교 이렇게 된 건 전부 너 때문이야. 왜? 네가 있어서 그런 거야. 아무런 인과는 없는데 그냥 내가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야. 장난친 거예요. 왕따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무튼 대표적인 오류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관계, 인관계. 여기 보니까 실증하고 규범경제학이 나왔네요. 출제되는 거 아닙니다.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을 구분하는 거는 실증, 규범. 자, 이거는 우리가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에서 많이 쓸 텐데 실증은 실제 증명이 가능해야 돼. 완전히 과학으로 보는 거야. 이거 뭐 객관적. 그러면은 규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지. 대안을 꺼내거나 이런 거지. 상대적으로 이제 상호주관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할 때 구분이라고 한다면요. 바로 가치 중립입니다. 가치 중립성을 철저하게 유지한다. 실증이 되고요. 가치 중립성을 유지하지 않는다가 규범. 이렇게 구분하시면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숫자로만 판단해요. 얘는 철저하게 뭐로 판단해? 숫자도 보긴 보지만 딴 것도 많이 봐. 그래서 실제 우리한테 옳은 게 무엇이냐, 얘는 뭐 맞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정확한 답을 원해.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지막 상관관계, 인간관계입니다. 상관관계라는 것은 둘 간의 상관이 있어 라는 거지. 두 변수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 둘 간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 라는 거죠. 여러분 나비 효과 아시죠? 그 나비 효과라는 것은 저기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 나비가 날개짓을 딱 했을 뿐인데 엘니뇨 막 태풍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둘 간에는 연관성이 있어는 보이는데 나비의 날개짓이 정말 태풍을 일으켰을까는 아니지. 근데 둘 간의 관계는 있어? 그럼 상관관계죠. 예를 들어 아니 인도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뭐 잠을 자는 이유는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짜장면 시켜 먹어서다. 근데 이게 둘 간에 막 관계가 보여. 비슷한 관계가 보이는데 둘 간에는 전혀 상관은 없죠. 하지만은 둘 간에 뭔가 관계가 있어 보여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건데 인과관계는 상관관계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둘 간에 상관이 있는데 이게 철저하게 A가 B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형성된다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독립변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X라고 하는 것에서 무슨 변수?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Y라는 게 있어요. 이 X와 Y가 인과관계는 딱 밝혔어. 우리가 이것을 증명을 했어. 이걸 뭐라 그래? 그게 이론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수많은 이론들이 바로 이러한 인과관계에서 이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경향성이 되고 이게 정말 우리 현상이 맞다? 이론과 법칙. 법칙은 여러분 100% 맞는 거예요. 무슨 이론하게 되면 이게 우리 현실 설명하기에 좋구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에서 이 인과관계가 상관관계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 중에서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것. 이렇게.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인과관계 있는 것이 훨씬 더 적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학의 기초에서 우리 맨 처음에서 개념들에 대해서 문제를 보시면은 아마 지금 우리가 했던 이런 이론들 뿐이 아니라 문제를 보시면 이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온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처음에 기초 문제이기 때문에 쉽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 말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문제는 사실 엄밀하게 뒤에 있는 내용들을 배우고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쉬운 문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틀리시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어요.